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저랑 수강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같이 하시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토론했던 장면이고요. 저는 좀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시작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도시재생 대학을 수강했던 중위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다양한 지자체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도시재생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5개 정도 운영하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회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디필 스튜디오라고 사진 찍어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유명한 가수는 아닌데요. 염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염따 뮤직비디오를 저희에서 찍었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는 청년이자 사업가이자 도시재생 지금은 강사로서 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가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의가 한 4회차인가요? 5회차인가요? 저희가 5회차죠. 6회차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대에 6회차까지 오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오신 강사님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사례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동안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의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아마 사례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사례들을 알기 위해서 그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ABCD를 다시 알려드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6주차 왔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뭐라고 외우셨나요? 여쭤볼까요? 보통 여러분은 앞에 시키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시키는데 그래서 앞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네, 뭐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뒤에부터 하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는 안 시키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은 많은 분들이 이제 벽화 만들기 사업이다, 벽화 그리기 사업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동안에 6주 동안에 들어오신 사례 중에는 그런 비슷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이제 문화축제 관련된 사례들 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일단은요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실 게 필요해요. 도시재생 사업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재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공간들을 사용하지 않다가 새롭게 사용하는 재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정도 틀립니다. 사실 이런 창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농협 창고를 오랫동안 쓰다가 이제 이 창고가 아니라 새로운 창고를 쓰면서 이게 방치됐었어요. 근데 원래 창고의 목적은 뭐죠? 어떤 것들을 누적하거나 보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용되어 있지 않다가 깨끗이 다시 청소를 해서 다시 여기를 창고로 쓰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창고들이요 원래 창고로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쓰이냐면 이런 식으로 카페로 사용하죠. 그러면은 이 창고는 원래 목적인 물건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하는 카페로 사용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물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사업이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얘기를 해요. 예전에 파출소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통폐합되면서 그런 건물들이 나오면 그런 건물들이 최근에는 뭘로 바뀌고 있죠? 뭐 문화시설이라던가 도서관 이런 걸 바뀌죠. 이게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은 재활용하는 사업이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계신 물이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물을 딱 마시고 이 페트병에다가 물을 다시 넣으면 어떤 거예요? 재활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선 화분을 만드는 건 뭐죠? 재활용. 이거 되게 쉽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앞에 도시자가 붙어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 맞을까? 이 고민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실은 이런 강의를 5번 졸업했어요.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문화재생, 공간재생, 동네재생이에요. 어떤 예제가 있냐? 문화재생은 이런 것들 있죠? 지역의 축제나 플리마켓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재생 이제 뭘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오셨던 사례 중에 그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1단계에 소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2단계는 뭐냐면 공간재생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거나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이 청년 창업이나 기성세대 창업
공간을 다시 재생시키는 사업들을 바로 2단계인 공간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지역의 공간들을 연결하면 우리는 이런 걸 최근에 뭐라고 부르냐면 핫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동네재생이에요.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게 저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재생은 뭐냐면 지역의 지금 이런 같은 큰 공간들을 행정과 행정부처에서 지어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생활 SOC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지역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이 3단계인 문화재생, 공간재생, 그 다음에 동네재생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이 왜 나오는지가 되게 알고 가셔야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의 앞에 비전이 어떤 건지를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의 반대 개념처럼 쓰이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히 필요하죠. 이 정답이신데요. 일단은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왜 나왔고 이게 왜 지금 현재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딱 한 가지인데요. 이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뭘까요? 재건축은 사적인 개념이고 재개발은 간 주도의 개발. 그러니까 이 도시의 한 일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재건축은 어느 아파트 단지. 맞는 얘기이신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단어로 기억할게요. 바로 인프라가 있냐 없냐입니다. 인프라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가 쿠팡 아시죠? 쿠팡을 시켰는데 택배 아저씨께서 차를 딱 2차선에 주차하시고선 바로 배달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있죠. 이 인프라, 기초 기반 시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건물만 낙후됐어요.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건물만 바꾸면 되죠. 그런 지역 우리는 재건축 지역이라고. 자, 근데 차를 멀리다 세우고선 끌고 들어와야 돼요. 왜? 길이 없으니까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럼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죠? 길부터. 그런 지역은 뭐부터 만들어줘야 된다? 인프라부터.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뭐다? 인프라가 있냐 없냐. 여기서 인프라는 도로, 가스, 수도 같은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생 사업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재생 사업,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듯이 도시재생 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공간을 재활용하고 새활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공간을 재활용과 새활용하는 방법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 대신 큰 의미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내에 포함된다. 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결국에는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원래 대한민국이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필요한 사업 모델이었어요. 자, 여기 우리 동네 이름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무슨 동네입니까? 우산동이요? 우산동. 우산동에 옛날 때 10명이 살았었어요. 자,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면서 이 우산동이라는 동네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자, 옛날 때는 10명이 살 수 있는 10개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집을 10개밖에 질 수 없는 공간이 없었어요. 여기는 100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층짜리를 부셔버리고 10층짜리를 10개 지면 돼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 필요했었어요. 뭐가 증가함으로써? 인구는 증가하고 공간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요, 2000년대를 딱 지나면서 공간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지금 뭐가 줄고 있죠?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을 해요. 왜? 1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 부시고요. 40층짜리, 50층짜리 지면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어떻게 와요? 옛날 때는 그냥 채워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채워주냐면 옛날 번화가 났던 옛날 사람이 많이 살던 동네에서 옮겨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동화 현상. 자,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국가적으로 하려고 하냐? 자, 이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옮겨왔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새거의 아파트는 평생 새거인가요? 아닌 거죠. 이것도 몇십 년이 지나면 원도심 같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파트 살던 사람이 새로운 동네에 뭐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강주로 치면 이 금남로 아시죠? 금남로? 거기가 막 더 나 있는데 최근에 상업지구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끝점에는 뭐가 있냐면 지방 소멸이라는 겁니다. 동네, 아예 도시 자체가 없어져요. 왜? 이 동네에서 더 큰 동네로 옮겨가는 거죠. 그나마 강주는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있어요? 강주광역시는 그나마 낫지만 그 옆에 작은 뭐 익산이나 이런 동네에 있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생 사업은 결국에는 그런 걸 막는 현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누군가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 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야, 정권 바뀌면 도시생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도시생 사업은요, 일단은 계속 갈 사업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생 사업하면 옛날 때는 우리가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면 사람들의 시각이 어디 있었냐면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수익률을 남길 것인가가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경유차 아시죠? 경유차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조기 폐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는 성능이 안 좋아서 폐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20년 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경유차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 힘도 좋고 기름값도 싸기 때문에. 자, 그때의 당장 중심이 됐던 우리의 사고는 뭐예요? 어떤 가성비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그런 가성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도시대행 사업의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옛날 때는 건물을 부시고 건물을 지으면 수익이 나니까 이걸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건물을 부시니까 뭐가 나와요? 산업 폐기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하게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린뉴딜이라는 환경 문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도시재생 사업의 끝점은 뭡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배우면 끝점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한정된 땅을 가지고서 그동안에는 부시고 새로 짓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이죠? 옛날 때는 부시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것들을 몇 달 전에 재활용하고 새활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 게 바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요, 6주 공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네. 한 단어로 정리해볼게요. 6주 동안 저희 배웠으니까. 상생. 좋습니다. 또 아까 선생님 환경. 환경도 좋고요. 네. 뭐 하세요? 선생님 여쭤볼까요? 활성화. 그렇죠. 뒤에 나와 있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예요. 저는 배울 때 저는 사실은 이걸 5번 들으면서 요타리 맨날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배웠냐면 국토가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러면은 들으시는 주민분들 90%가 자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되더라고요. 활성화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군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공부하시니까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도시재생 대학 다닌다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도시재생 사업이 뭐야?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 그런 거 있대. 이렇게 하는데 이제부터 뭐라고 설명해주면 되냐면 바로 활성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은 대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관계 활성화, 상권 활성화, 문화 활성화, 예술 활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 자, 오늘도 볼게요.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지금 뭐가 콘텐츠가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 대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것이 바로 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민관계 활성화예요.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몰랐고 우리 동네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매주 모이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누 만들기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에서 지역의 3진분을 틀을 가지고선 비누 만들기 같은 거 해요. 놀랍게도 만들고선 나도 사지 않아요. 그죠? 이거 놀랍게도. 이거 놀라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야 그냥 사는 게 더 싼데 이거 왜? 근데 결국에는 비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게 목적인 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관계 활성화라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이 상권, 문화, 예술이라는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상권, 문화, 예술 활성화도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사업들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한 단어 정리하면 뭐라고요? 활성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육주 공부하셨으니까 도시재생 사업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을까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그런 것도 담당자님께 여쭤보면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 거니까 안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은요 일단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는 것을 연구 개발하고 제정해서 본격적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했고요. 기억하기 좀 편하시라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여성 대통령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부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때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선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업을 뉴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어디 가서 좀 유식하게 이렇게 알겠죠. 우리 도시재생 사업회 이게 아니죠? 지금 하는 사업들은 다 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회.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요. 모두 다르냐면요. 특징도 다릅니다. 몇 개가 다르냐면 총 3개가 달라요. 첫 번째 규모, 두 번째 주책, 세 번째는 예산의 집행 방식이 달라졌어요. 규모는요. 옛날 때 선도사업 때는 이렇게 동네마다 이마트를 졌었어요. 큰 거. 이런 큰 거 지어주는 장점은 뭐예요?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마트 매일매일 가시는 분 있으세요? 없다라는 거죠.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주 예술의 전당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1년에 몇 번 가세요? 2번, 그렇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은 되게 잘 만들어서 좋지만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는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옛날 때는 이마트를 지어주는 방식에서 이제는 이마트 24시 같은 공간으로 동네마다 나눠서 배치하는 거예요. 옛날 때는 1호실부터 10호실까지 한 곳에 있었다면 1호실은 A라는 동네, 2호실은 B라는 동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민분들이 큰 공간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소규모에서 바뀌었고요. 주체가 공개됐어요. 옛날 때는요 정부 주도였어요. 정부가 딱 이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야 서울시 일로 와봐. 너 키가 몇이지? 180이요. 몸무게 70kg. 어깨 넓이는 100. 그래 알겠어. 너 딱 사이즈를 맞춰서 뭘 만드냐면 기성복을 만든다. 그 다음에 야 광주 놀러 와봐. 너 이거 입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강주 친구는 키가 190에 몸무게가 80에 어깨가 105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획일적인 사업을 내려서 지역에 내려다 보니까 지역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행정과 주민 주도로 바뀌었어요. 행정과 주민 주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재생 사업 교육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민 주도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건 뭐라고 했냐면 석유 원유랑 같아요. 자, 원유가 땅에서 막 나와요. 그거 갖다 퍼가지고선 차에다 놓으면 차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정유해야 됩니다. 그 정유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요게 합쳐져야지 차가 굴러가요. 요게 합쳐져야지 도시재생 사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지만이 이 도시재생 사업이 잘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천안입니다. 천안이라는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랜드슬램 이긴 지역이에요. 대부분 사업이 다 됐어요.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물어봅니다. 도시재생 사업 여기 좀 어떠세요? 딱 여쭤봐요. 그럼 저희는 방금 전까지만 싸웠어도 우리 사이 좋아요. 우리 선배 잘 되고 있어요. 해요.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은 관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약속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런 예산들이 나와야지 어떤 형태로도 우리 삶에 영향이 간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산의 집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때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2월 되면 갑자기 걸어다니는 땅을 갑자기 막 엎어버려요. 그죠? 왜 하는 거지? 근데 내년 엎어요. 그죠? 두 번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똑같이 확 하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느 순간 LED가 막 화려해요. 막 그 주력의 캐릭터. 그러면은 딱 이렇게 바꾸면 청년들이 야 LED로 바꿨으니까 이 동네 와야지 이럴까요? 아니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도시생산 선도 사업 때는 돈을 어디밖에 못 썼냐면 이렇게 마중물이라고 해서 겉에밖에 못 써요. 근데 이 지금 뉴딜 사업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렇게 만약에 오늘 끝났어요. 우리 막걸리 사업 한번 할 거예요. 이거 돈 쓸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있다. 어떻게? 주민명령 활성화 차원에서 즉 간접적인 지원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 방식이 달라졌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파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들을 우리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도시생 사업은 공간의 물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용이자 무슨 사업이요? 재활용. 그 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프라. 도시생 사업에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선도 사업과 유딜 사업.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죠? 규모. 두 번째가 주체. 세 번째는 예산의 집행 방식. 도시생 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2014년.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놀라고 있죠, 속으로요. 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도시생 지금은 뉴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사업부터 뉴딜 사업이에요. 근데 뉴딜 사업에는요, 총 종류가 5개가 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나는 도시생 사업 놔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동네 살리기요, 생활권 내에 도로도 기초, 아주 코를 들으세요. 다 그랬어요. 자, 근데 다 놔두시고요. 저랑 같이 앞에 보시기만 하면 제가 10분 뒤에부터 외우게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뉴딜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총 5개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 1단계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는 5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 도시생 사업으로 가장 작은 사업인 1단계 사업이 됐어요. 얼마 정도 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가장 작은 단계, 도시생 사업에서 가장 작은 거. 우리 동네 한 이 정도 주면 이 정도 만족하겠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1,500만 원? 50원. 50원? 50원. 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도시생 사업에서 가장 작은 단계 사업은 1단계는 50원부터 시작해요. 가장 작은 게요. 갑자기 도시생 사업 공부를 진지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죠? 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예요? 50억씩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억. 자, 그 다음에 150억. 원래는 사실은 이게 200억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150억, 200억, 250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길 가다가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비 100억 확보 도시생 사업 몇 단계입니까? 2단계.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계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단계 사업은 뭐냐면요. 집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지붕에서 물이 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붕을 고쳐야 되겠죠. 1단계 사업. 집수리 사업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너무 쉽죠? 집을 해결하고 딱 나왔더니 골목길에 맞았어요. 골목길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위험해요. 그럼 거기다 뭐 하냐면 벽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띠 누르면 경찰 출동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런 걸 바로 세트라고 합니다. 범죄 안전 예방 디자인. 그 다음에 정원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쭉 이렇게 빛이 나와가지고 당신을 위로합니다 하는데 그게 더 무서워. 그죠? 그거 감이 그게 더 무서워. 그죠? 그걸 로고젝터라고 해요. 로고젝터 이런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골목길을 해결했어요. 그 다음 만나는 게 뭐냐면 상권인데 우리 동네에 편의점도 없고 네일아트도 없고 옷가게도 없으면 다 시내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사실은 살기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상권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3단계 사업이에요. 그럼 동네가 살만하잖아요. 4단계는 뭐냐면 그럼 중심 시가지에 모여가지고 축제도 하고 관광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사회적 경제도 하는 게 4단계예요. 5단계는 아예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 탄광이나 철도, 항만 같은 시설들을 경제적으로 뒤집어 엎는 사업들을 우리는
5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5단계 사업이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다시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 앉아있는데 비가 와서 산다. 해결했어. 1단계. 골목길 나왔어요. 벽화 그리고 화단 만들고 띠 하고 로봇도 또 깜짝 놀래고 2단계, 3단계 상권 만들어주고 상권 만들어줬으니까 동네 중심시까지 모여서 파티하고 축제하고 4단계, 5단계는 그 경제적으로 뒤집어 엎는 사업들 5단계겠죠. 아주 쉽죠? 네, 아주 쉽죠? 네. 그럼 1단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해볼게요. 1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 살리죠. 뭐라고요? 자 여기서 근데 참고로 이렇게 가로치고 써놓으십시오. 우동사 써놓으세요. 우동사.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제가 이 공부를 처음 할 때 담당자분이 들어와서 야 우리 동네는 우동사인데 이따가 생활 SOC 시설 관련해서 시장실을 구성할 거야. 뭐라 우선 제가 오늘 점심은 우동인가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동사에 썼는데 보통 우리 동네 살리기형을 우동사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주거지 지원이요. 뭐라고요? 주거지 지원이요. 딱 매칭이 되죠. 아 주거지를 지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3단계는 여러분들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근린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3단계 뭐라고요? 일반 근린형. 4단계는 중심시까지에 모여서 뭘 한다라고 해서 중심시가지형. 5단계는 뭐라고 한다? 경제 기본도에서 경제 기반형이라고 한다. 자 앞에 보고 전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 두 번째 주거지 지원형. 3단계 일반 근린형. 4단계 중심 시가지형. 5단계 경제 기반형. 오케이 여기까지가 도시재생 사업의 가나다라 와바사 ABC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요. 50억짜리 사업이 됐어요. 몇 단계죠? 1단계.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죠? 어느 날 딱 가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 청년이 와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 됐으니까 청년 창업할 거예요. 리모델링이나 월세 지원 좀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해 가시죠? 몇 단계부터 가능하다? 3단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야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야 저기 동구 가니까 청년들 지원해주는데 왜 우리 동네에는 안 해줘요? 북구는. 그거는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된다? 우리 동네는 도시재생 유지 사업 중에 5단계 중에 1단계 사업으로서 집수리가 되는 사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례를 듣던 뭘 듣던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와바사예요. 이거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례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게 쉬우시죠? 네. 넘어갈게요.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는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광역, 기초, 현장이 있는데요. 혹시 아셨나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광역은 도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시청, 그 다음에 현장 지원센터는 행복복지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상하기관은 아니고요. 약간 좀 역할과 기능이 좀 다릅니다. 광역센터는 보통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기초센터는 현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 이런 것들의 서류를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현장 지원센터는 교육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떤 센터가 가장 좋아야 될까요? 그렇죠. 현장 지원센터 가장 좋아야 됩니다. 절대 여기 관계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들은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도시재생 계약은 여러분들이 기초, 심화 이렇게 활동을 가장 최근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요거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개에서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들은 저같이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내부를 잘하는 전문가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고 그 지역을 리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3단계 교육과정.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이 기초 심화를 넘어서 직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과정들이 최근에 한 군데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나와서 발표하는 것부터 PPT 만드는 것, 방송 촬영하는 것까지를 다 교육하는 사업들이 지금 새롭게 올해 초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편집도 하고요. 아마 제가 온라인 도시재생 교육들을 진짜 많이 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합니다. 구독자가 어마어마하죠. 구독자가 8명, 그렇죠? 가족도 안 봐요. 가족도 안 보는데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라는 걸 해요. 사실은 한 550명 돼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느 순간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재밌고 신나고 때로는 멱살도 잡히고, 그렇죠? 도시재생 사업에는요 딱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찬성과 반대. 예? 찬성과 반대. 찬성과 반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 먹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욕을 더 먹는 사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왜?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견디고 나면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하는 사업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재생 활동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혹시 활동가 같은 개념도 지금 활동가도 있나요? 센터에? 아직은 없나요? 활동가는 뭐냐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게 지금 아까 기억나세요? 선도 사업에서 뉴딜 사업으로 넘어왔잖아요. 선도 사업에서 뉴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들어왔어요? 주민이 들어왔어요. 선도 사업 때는 행정가 전문가의 역할이었어요. 그때 영어를 썼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주민들은 한국어를 써요. 소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와 행정의 언어를 주민 언어화하고 주민의 언어를 행정과 전문가의 영어로 통번역하는 사람이 이제 활동가라고 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누군가 야 도시재생 사업 뭐야? 보통 몰라 활성화잖아.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통역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주변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너 도시재생 사업 알아? 그게 뭐야? 벽화 그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왜 해? 재건축 재개발에서 싹 깨끗이 하는 것이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근데 아까처럼 인구가 소멸하고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활동가라는 역할이고요.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활동가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뭐 소식도 만들고 회의도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대우를 되게 좋게 받았죠.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그렇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디서 가치를 받냐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고. 활동가의 장점은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활동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쌓여서 이제는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저도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와 강명시의 전문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코디네이터는 이게 보시다시피 좀 2018년부터 시작됐죠. 대한민국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선생님? 잘 맞히시죠. 대략 몇 개 있을까요? 전국에 몇 개 있을까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2만 개요? 그러면은 공무원보다 많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몇 개가 있을까요? 180개? 7, 80개. 또 네. 아침에는 제가 이따 끝나고서 제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안 맞히시는 거죠? 150개? 470개 정도 있어요. 470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근데 인력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왜 없냐 이렇게 봤더니요. 사실 이 그 경력직을 뽑는데요. 보통 이 도시재생 센터에 들어오려면 경력 2년 차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들어오시기에 되게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도시재생 대학 교육을 들으시면 이걸 경력으로 변환해 줍니다. 기초는 2달, 심화는 뭐 3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들으면 결국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이제 하나의 일원으로서 흡입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이때 뒤에 마을 간의 협동조합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전환해야 되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 과정 딱 들으면 도시재생 전문가 되실 수 있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도시재생 전문가가 저도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대표님, 저는 대표님처럼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추천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 대학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주민이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요거부터 하십시오. 요 3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지역 소식지를 구독해라. 두 번째 지역 신문을 보라. 세 번째 지역 방송을 보라 라는 건데요. 도시재생 전문가는 결국엔 지역 전문성에 베이스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3가지 혹시 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하는 순간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유일한 사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에 나가는 정보는 내용은 홍보에 가까울까요? 정보에 가까울까요? 메이저 신문이나 메이저 언론에 대부분 홍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뭐 했어요? 자, 지역 소식지는 뭐예요? 정보에 가깝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데 이건 뭐예요? 홍보예요. 자, 근데 어떤 걸 사야지, 언제 사야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지역 소식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봐요. 그렇죠? 지역 소식지 버는 방법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릭 한 번만 해놓으시면 계속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 근데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다가 좋아요만 눌러놓으시면 돼요. 네. 시청에서 나온 사람이네요, 그죠? 좋아요만 눌러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혁신 인재 10인을 뽑아서 2달 동안 600만 원을 쓰는 미션을 주는 게 있어요. 현금 600을 주고요. 2달 안에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인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인재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쓰라고 2달 동안 자기 개발하는 600만 원 신청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긁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무조건 긁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뽑혔어요. 왜 뽑혔을까요? 첫 번째 조건이 잘생겨야 되나 했는데 무조건에서 탈락이었어요. 네, 탈락이었었어요. 네. 합격이라고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선택된 이유는 10명을 뽑는데 1명이었어요. 왜? 그 내용은 어디 바뀌었었냐면 지역 소식지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소식지에는 우리 지역에서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신문 볼게요. 지역 신문은요 거의 매일매일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뤄요. 지역 신문 어디서 보시면 되면 인터넷에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역 방송은 어디서 보시면 돼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의 기초, 우리 지역에 대한 기본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하게 건축 조경 사업이 아니에요. 사회, 경제, 정치,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고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도 거의 안 하시죠. 근데 저도 이것들을 배울 때 그때 30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도시재생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0명에서는 저만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이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거 다 아시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죠. 제가 저랑 같이 해볼게요. 혹시 투지폰이신 분들은 없죠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맨 처음에는요 도시재생 사업 공부하시는 분들이 논문이나 책을 보고서 공부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책과 논문이 나오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뭐랑 똑같냐면 어느 인천에서 벽화 마을에서 성공했대요. 그 책을 보고서 야 우리 동네에서 벽화해야지. 여기서 뭐예요? 다른 데서 벌써 벽화 끝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트렌드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용합니다. 제가 실험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켜주시고요. 핸드폰 켜주시고 이 네이버 창 열고선 광주광역시를 한번 쳐볼게요. 광주광역시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딱 치면 검색 결과로서 첫 번째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가 나오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밑에 가볼 만한 곳.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날씨 정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데이터랩. 자, 근데 그대로 위로 다시 올라올게요. 이제 광주광역시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다가 맛집을 한번 쳐볼게요. 광주광역시 맛집. 네이버에서요? 네이버에서,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플레이스가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뉴스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헐류. 네, 폴리유. 그 다음에 새로 오픈했어요. 세포 오픈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이버는요, 검색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것부터 컨텐츠를 위에 띄워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네이버를 보실 때 완전 다르게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거는 어떻게 이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사업을 쳐볼까요? 우리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첫 번째가 콘텐츠가 뭐가 나옵니까? 네? 뭐요? 밴드. 그럼 밴드가 거기는 이용을 제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약 600명이 가입했어요.
약 600명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검색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아는지 그럼 지금 밴드가 가장 활용도가 높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한 다음에 요걸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혹시 오늘 광주광역시의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광주광역시의 가장 큰 뉴스는 뭐예요? 검색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냥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광주광역시에 제가 아까 검색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명사 최강훈 씨가 강의로 온다. 이거 이 정도 내용 빼놓고는 어떤데요? 저는 포함 내주세요. 삭제됐어요. 네. 앞으로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네. 혹시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놀랍게도요. 지역 주민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검색을 잘 하지 않아요. 옆에 동네 카페 어디가 맛있지는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지역 신문, 방송, 소식지를 구독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해서 맨날 검색하고 도시생에 대해서 맨날 검색하면 내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역에서 도시생 사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 기반 양식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검색을 합니다. 도시생 사업 뉴스 클릭해요. 쭉 갑니다. 전국의 도시생 사업들이 매일 올라오는 게 보통 기사가 20개에서 30개 미만이에요. 읽는데 보통 한 10분? 10분도 안 걸려요. 길지가 않아서. 이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도시생 사업은 이렇게 가고 있고 도시생 교육은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는 거고 도시생 사업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도시생 사업은 지금 현재 법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자, 이걸 맨날 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이제 도시생 지원센터 회의를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 출신으로서 도시행 전문가를 혹시나 꿈꾸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방법이 가장 좋고 가장 시간이 덜 들고 돈이 안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59년생이시거든요. 퇴직할 때가 되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제 퇴직하고서 좀 경비 같은 거 해볼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강의를 하는 것들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도시생 사업에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도시재생 대학 수료식을 한번 검색해보시면 사진을 딱 검색해보세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청년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거기서 저희는 증명을 한 거예요. 도시생 사업에서는 청년이 배제돼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무게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골드에이지라는 40세부터 65세까지의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자로서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왜? 여러분들 나이 또래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진 않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열심히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생 대학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냥 쭉 그냥 강사들이 특강 오는 강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도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해요. 기초나 공통 과정에서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이제 시대가 변할 거냐면 도시생 전문가와 도시생 교육 전문가가 이제 나눠지는 딱 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 교육을 잘 시켜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지금 현재 여러 교수님들과 아니면 여러 중추기관들과 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지금 현재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어떤 거랑 똑같다면 옛날 때 독톡방 아저씨가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10회까지 쉽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시면 실제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장 도시생 사업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어차피 사례는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도시생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바로 간판 정비 사업이 아니라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 근처에 맛집 어디 있을까요? 맛집. 여기 알만한 여기는 다 안다. 웬만한 사람. 어디 맛집 있을까요? 칼국수집. 칼국수집. 이름이 뭔가요? 우선 뻥이 칼국수. 뽕이 칼국수. 네. 혼자만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뽕이 칼국수로 해볼게요. 뽕이 칼국수면 제가 만약에 그거를 가기 위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간판을 보고 갈까요? 안 가요. 어떻게 갑니까?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일단은 리뷰를 봐요. 여기가 나랑 맞는지 시선은 되는지. 여러분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거는 그 가게 앞에 가서 어떤 간판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는 이제 옛날 때 지났어요. 여기서 다 결정하고요. 앞에 걸려있는 간판은 뭐죠? 이제 그게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옛날 때는요.
옛날 때는 이런 방식이었죠. 왜? 옛날 때는 이 온라인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간판을 크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기 술집이구나, 저기 뭐 고깃집이구나. 근데 최근에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간판보다는 표지판에 가깝죠. 여기가 거기다. 왜 그게 가능해졌냐면 GPS 기반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따라가잖아요. 주변을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도시생 사업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도시생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려면 결국에는 이 우리의 삶의 트렌드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결정할 때도 여기서 하는데 삶을 결정지어줄 이런 큰 사업들을 하는 데는 사실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봤습니다. 이 센터 블로그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다른 센터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 해놓고 매주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정리해서 저도 그걸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고 그럼 어떤 강의를 해드리면 좋겠구나 라고 제가 결정지어지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년 전에 와서 선생님 비트코인 사세요. 뭐라고요? 그게 뭐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홍보하고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들, 그 어떤 사업든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마을관리 협동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마을관리 협동조가 뭔가요, 선생님?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뭐죠? 어렵죠? 아까처럼. 마을관리 협동조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시생 지원센터다.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역사적 배경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도사업을 하는데 선도사업이 끝나니까 도시생 지원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동안 했던 게 쫙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뉴딜 사업 때는 이 센터가 없어지더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자. 그게 바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시생 지원센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전에 활동가나 코디네이터님들이 이제는 도시생 지원센터가 아니라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동네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동네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용 주차장 같은 것들을 위탁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위탁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공간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서 자생력을 갖추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고요. 2022년까지 총 100군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1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만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요 사업은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커피숍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숍은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강의를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 주민들이 100명인데요. 99명이 바리스타예요. 뭔지 아시죠? 되게 놀랍게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몇 군데 컨설팅 가면 창업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요 매일매일 고민해요. 고객들이 뭐로 가는지. 근데 지역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몇 군데는 이런 고민을 해요. 11시에 할지 12시에 할지. 벌써부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협동조합을 많이 공부하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공부해야 될 거는 앞에 뭐가 붙어있죠? 마을 관리잖아요. 마을 관리를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예를 들면 이 협동조합 하면 막 싸움 나잖아요. 자,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강해서 내가 협동조합 하면 한 달에 나한테 1,000만 원씩 준대. 싸워도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 교육할 때 협동조합은 뒤에 배우고요. 마을 관리에 대한 비즈니스를 10주 동안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또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몇 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빈집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빈집 중에 지하방 같은 경우는 습기가 굉장히 차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만드는데 이 습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인천에서 활동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빌라 지하방에다 뭘 만드냐면 이렇게 버섯집을 키우세요. 습한 게 장점이니까. 여기 빌라 15평짜리 요거 만들면 한 달에 350원입니다. 가지고 계시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게 팔릴까요? 엄청 잘 팔려요. 구청이나 이 구내 식당에서 다 사가요. 그리고 다시 이 공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 다시 지역에서 돈을 쓰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적 경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돼요. 더 크게 아예 대형 규모로 공장 규모로
비어있는 큰 공간들에다가 마트들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심 농장을 만드는 기법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짐을 해주는 코로나 터진 다음에 짐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창고를 만들어주고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줍니다. 그럼 유지관리비가 안 되잖아요. 한번 만들어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 이름은 짐을 옮겨준다라고 해서 짐캐리. 어때요? 딱 오죠? 딱 오잖아요. 마스크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을관리 비즈니스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유 주방도 있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이런 것도 이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어떻게 해주시면 요거로 하면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로 대박 났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분은 좀 많이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내용들 다 들어 공유를 해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 다 돼서 제가 7년 전에요 도시재생 대학 수업을 여기서 듣고 2년 동안 이 수업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야, 너 시간 낭비하고 그래. 미친놈 아니야? 공부한다고 너 거기서 뭐 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나한테 욕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활동하는 저를 보면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7년 전에 미친놈이 7년 뒤에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에 영향을 미친 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지금 현재 하시는 것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이 분명 2, 3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누군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2, 3년 뒤에 아마 제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느 순간 수강생이셨는데 어느 2, 3년 뒤에는 저와 같은 무대에서 또 다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